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렸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도체에 누구보다 진심인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해보겠고요. 오늘은 또 소부장에 대한 기업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 먼저 탄탄한 실적에 또 주가까지 착하다는 K&J 어떤 기업입니까?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그 유리를 이렇게 원판 유리를 자르면 이 그 자르는 부분에 굉장히 미세한 균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쁘게 갈아주는 엣지 그라인더라는 이제 장비를 하는 회사였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이게 주력은 아니고요.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그 이제 장비 공정 소모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SiC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TCK라는 회사가 이제 SiC 링 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여기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K&J가 마켓시어를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원래 이제 그 SiC 링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파츠라는 것 자체가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네. 비포 마켓은 이제 우리 뭐 프린터 사면 정품 카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프터 마켓은 AS용 카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정품이 좀 더 비싸겠죠. 비싸죠. 네, 비쌉니다. 그래서 정품을 하는 회사는 이제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정품 그 비포 마켓을 주로 장비 업체에다 납품을 하는 거고요. 네. 애프터 마켓 업체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이제 소자 업체에다가 직접 납품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각 업체인데, 그러니까 둥근 웨이퍼를 그러니까 반도체 크기에 맞춰서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봐도 좋은 게 그걸 식각일까요? 깎는 거를 할 때 요 그 웨이퍼가 동그랗게 있잖아요. 네네. 얘를 또 잡아줘야 돼요. 동그랗게 잡아주는데, 이게 왜냐하면 플라즈마가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네. 플라즈마를 모아서 균일하게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딱 잡아주는 부품인데, 중요한 게 이 부품도 그 플라즈마에 똑같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합니다, 얘가. 오래 했으면. 왜냐면 플라즈마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주로 실리콘 부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웨이퍼가 실리콘이니까 이게 왜냐면 다른 물질을 갖다 놓으면 웨이퍼가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제 실리콘 소재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 이 실리콘 소재가 빨리 상하는 거죠, 플라즈마에. 그래서 좀 오래 쓸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SiC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수율 잡기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최대한 그 오류를 그렇죠. 줄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iC 포커스 링,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식각 공정의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그 링 네네. 형태의 부품인데, 그래서 어떤 한 기사에서는요, 이 작은 링 하나에 또 투혼을 쏘았다 부었다라고 네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몇 번 다뤘는데, 그렇다면 이 K&J만의 큰 경쟁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TCK가 전체 SiC 링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원래는 거의 독점 회사였는데, 이제 점점 경쟁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경쟁사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허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K&J 같은 경우는 특허가 나름 탄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TCK하고 K&J가 SiC 링을 상용화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특허가 좀 탄탄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K&J 부품을 쓰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뭐 소송 영향도 덜하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7월에 또 증설을 나섰다고 하는데, 제가 또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챔버, 그러니까 장비의 부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8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증설로 어느 정도의 캐파가 늘었고, 이로 인해서 매출 성장은 어디까지 기대해보면 좋습니까? 지금은 거의 캐파를 꽉 채워서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캐파가 그 SiC 링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한 200억 정도였고요. 네. 올해는 50%가 증가한 300억. 그리고 내년에는 또 50%가 증가한 한 5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 50%씩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 이렇게 풀 가동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캐파가 혹시 내수 쪽입니까? 내수도 있고요. 해외 수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라고 해도 삼성전자 뭐 시안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출로 잡히는데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중국의 YMTC 같은 업체들한테 납품하는 물량이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수 외에 해외 수출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제재로 사실 중국 수요가 확대되는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중국에는 주요 반도체 업체가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 중에는 SMIC라고 해서 중심거지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D램 쪽에서는 CXMT,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는 YMTC,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3개 회사 중에 그래도 잘하는 게 SMIC하고 YMTC인데요. YMTC가 최근에 보면 낸드 쪽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고단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를 높이면 SiC 링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각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물량이 만들고 있고, 원래 한 1분기에는 분기 매출이 한 10억 정도 YMTC 향으로 잡혔는데 최근에는 2, 30억 수준까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YMTC 향 매출이 한 8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보고 있는데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 부문도 점검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까먹는 회사 사업 부문이죠. 업황 자체가 사실 좀 어둡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OLED 쪽에 거의 지금 이 보릿고개가 몇 년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SiC 링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지금은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에다가 이렇게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년에는 좀 이제 OLED 쪽에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애플도 이제 IT용 OLED 쪽을 이제 좀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향 OLED 투자 수요도 좀 늘어나면 여기는 이제 BP만 해줘도 충분히 전사 이익에 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KNJ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보고서를 보면은 똑같은 키워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실적. 네.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올해도 사실 그렇게 플러스 성장할 정도면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이제 실력을 입증했다고 보여야 되는 거고요. 네. 내년에는 매출 한 800억에 영업이익 한 2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1,500억대 정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마진율이 20%가 넘어요. 회사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게 점점 더 SiC 쪽 그 SiC 링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래는 작년 수준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품하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거의 50대 50 정도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도체 부품 비중이 거의 6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멀티플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파츠 업체로 밸류를 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업사이드를 충분히 뒷받침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에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꼭 주식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언과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주가까지 착한 KNJ 살펴봤습니다. 돌아가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 또 오늘 또 온다고 해서 제가 든든했던 게 어제 안 그래도 반도체 그 안에서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는데 새로운 뉴페이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CXL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들어볼 텐데 먼저 일단 어제 나왔던 가장 큰 재료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반도체 동맹. 한국과 네덜란드 동맹 소식이 있었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사실상 뭐 네덜란드에서도 최초라고 하고 국내 반도체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제가 온 디바이스 AI 테마라고 했더니 그거는 사실상 테마가 아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HBM과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재료가 관련 밸류에이션들을 구분짓는 어떤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십니까? 약간 희비가 교차하고 네네.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일단 뭐 우리 시장 내에서 보면 HBM 섹터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이렇게 가고 이런 흐름이지만 결국 이게 AI 혁명 안에서 일어나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연쇄 작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고 해서 HBM 시장이 줄는 게 아니에요. 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HBM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든 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데이터 또 센터들을 더 지어야 되고 그런 쪽은 결국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시장 내에서는 이제 수급이 제한된 적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수급이 옮겨가는 그쵸.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큰 AI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 그 ASML이라는 노광 장비 독점 회사를 타깃으로 한 거죠. 네. 이 선단 공정, 특히나 7나노 미만의 선단 공정을 이하의 선단 공정을 하려면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딱 40대 있거든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40대 만들면 20대는 꼭 TSMC가 사갑니다. 절반 정도를 사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받아올 수 있는 물량이 네. 12대에서 13대 정도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12대 정도를 주죠. 네. 그럼 이재용 회장이 또 급하게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로. 그 ASML 만나고 오면 한 대 네네네. 정도 더 받아오는 거거든요. 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왜냐하면 삼성이 앞으로 EUV 장비를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도 많이 써야 되지만 D램에서도 지금 EUV 적용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 16나노에서는 EUV 마스킹 수가 한 장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14나노가 되면 5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EUV 장비를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당장은 보면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네. 이게 업황이 순식간에 또 전환이 되면 또 EUV 장비 쇼티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정치적인 또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같이 좀 더 공고해 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ASML 못지않게 또 뜨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딥니까? 배쉬라는 회사입니다. 배쉬. 네. 비실리콘, 비세미컨덕터라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다 구멍을 뚫어주는 네. TSV라고 하죠. 이제 웨이퍼에다가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주는 기술하고, 그리고 칩끼리 붙여주는 적층 기술이에요. 그거를 제일 잘해서 주가 오른 회사가 한미 반도체죠. 아, 그렇죠. 근데 한미 반도체가 하는 거는 지금은 서멀 컴프레스라는 열 압착 방식인데, 이게 나중에는 인풋 아웃풋 수가 훨씬 많아지면 이거를 훨씬 더 밀도 있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독점하는 회사가 배쉬입니다. 배쉬.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까 키워드가 EUV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한 것으로 또 주목해볼 기업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그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결국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주목해볼 기업들이나 혹은 어떤 산업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입니다. 어디를 혹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결국 이제 AI 혁명이 진행될수록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네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사람의 뇌를 닮아가거든요. 아, 결국은 또 그 네, 기술을 맞습니다.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죠. 각광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뭐 2.5D 구조나 네. 3D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소분양 업체들이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쉽게 그런 소부장단 안에서도 종류가 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은 그러한 뭐 이렇게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네네.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매력적인 키워드, 뭐 온 디바이스 AI, HBM, CXL로 구분되는 기업들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술력을 포함하면서 그런 테마에도 조금 몸담고 있는 쪽은 소부장단 안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이미 익숙한 회사들이죠. 한미 반도체나 그렇죠. 이오 테크닉스나 뭐 인텍 플러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거라기보다는 PC나 이제 스마트폰이 좀 더 고도화된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그 디바이스 자체로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AI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드웨어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보면 그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단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서비스를 붙일 수 있냐? 네. 서비스를 붙인다라는 거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혹시 네. 국내에는 어떤 기업을 네. 보통 보고 잘한다라고 평가받고 대장주로 구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게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달라지잖아요. 기존에 뭔가 대량으로 물량을 그러니까 맞춤형을. 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범용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맞춤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패션 샵에 가면 아나운서들 옷 맞출 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맞춤화 해달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뭐 105, 110 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좋아야 되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면 뭐 리노공급 같은 업체들이 어.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켓 쪽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게 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 쪽에서 주문형 메모리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서비스를 붙일 수 있냐, 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은 그러한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데 오늘장 그리고 어제장의 분위기를 엿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짚어주신 온 디바이스 AI가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 용량을 다들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요구하다 보니 그 분위기가 그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그 CXL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때문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제주 반도체가 하락 전환을 하고 오히려 네오셈이 곽강받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냐라는 언급들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대표님이 지난주에 짚어줬던 HBM과 그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무게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도 된다였습니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소부장단을 봐도 소부장단 대신 재료 소재를 봐도 좋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럼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CXL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두고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CXL을 제2의 HBM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뭐 이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요? CXL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네. 우리 뭐 요즘에는 뭐 메모리가 뭐 스토리지가 부족하고 이런 건 없지만 예전에 컴퓨터 스토리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장 SSD를 꽂아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 단에서 D램이 부족해서 D램을 왜냐하면 많이 꽂으려면 슬롯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게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D램이 많이 필요한데 D램을 꽂을 슬롯을 많이 무한정 만들 수 없으니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CXL이라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러니까 거의 꽂아서 쓰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외장 SSD 꽂아 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게 왜 D램이 많이 필요하냐면 그만큼 AI 쪽에 대규모 데이터 연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일반 서버를 CXL로 이제 확장해서 있으면 훨씬 더 서버의 성능을 좋게 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순히 그 정도의 확장성으로 봐야지 이게 HBM처럼 엄청나게 이제 산업이 커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마디로 CXL이 HBM처럼 어떤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약간의 단기 테마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긴 한데 네. 핵심 기능은 아니죠. 네, 사실은 뭐 약간 부가 기능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핵심은 그 HBM에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AI 성능을 좋게 하려면 HBM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CXL보다는. 네. 네. 그렇게 또 많은 반도체 안에서도 HBM, 온 디바이스 AI, CXL 여러 가지 또 재료가 있어서 투자자 분들이 많이 머리 아팠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